네, 안녕하십니까. 3교시 상담 심리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목표는 통합과 그리고 성숙과 성장, 알아차림과 접촉의 정진, 그리고 실존적인 삶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의 목표에서 게슈탈트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게슈탈트의 신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게슈탈트 상담이 추구하는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현재에 살아라. 지금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일을 신경 쓰라 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살아라. 지금 여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공상을 멈추고 실제 하는 것을 경험해라. 실제 있는 것을,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존을 경험하라. 불필요한 생각을 버려라. 그 대신에 느껴보고 관찰해보라. 표현해라. 조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좋은 것만큼 고통과 싫은 것도 허용해라. 자기 자신의 그 자각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당위나 의무를 수용하지 마라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행위, 감정, 그리고 생각에 완전히 책임을 져라. 예,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되 대신에 책임도 져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라. 이게 이제 바로 게슈탈트 상담의 신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성장 환경의 조성자라고 합니다. 성장 환경의 조성자. 이건 성장 환경의 조성자는 게슈탈트 상담 자체가 이 상담 자체가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다.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각 사용을 촉진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각 사용을 촉진하는 그런 그 상담자로서 역할을 해라. 이거는 게슈탈트 치료 내지는 상담은 자신의 오감을 충분히 사용해서 신체 언어와 어떤 그 접촉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는 총체적인 인간, 즉 오감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의 감각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추상적이라거나 아니면은 논리와 이런 그 진단, 해석, 과도한 설명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어떤 신체 언어에 주목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그 상담의 창시자인 펄스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워크숍을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지금 그 신체에 대한 어떤 신체가 주는 그 느낌 이런 것들요. 마음이 이래 손이 떨린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무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건 내담자가 가끔씩 인식을 못하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좀 드러내서 상담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신체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촉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에 대한 사용을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상담자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상담자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게슈탈트 상담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나요? 지금 여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촉진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그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반응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 이제 물어보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관찰하는 거죠. 상담자가
그 내담자에게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묻기도 하고 지금 느낌이 어떠냐 지금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도 항상 나는 지금 여기 지금 나의 기분은 어떻고 지금 나는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라는 인식을 촉진하도록 어떤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 지금 여기에 나의 경험 이걸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거였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내가 또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촉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창조적인 실험자. 게슈탈트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내담자의 성장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 과정, 이 상담의 과정, 치료 과정 자체가 항상 이제 긴장과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치료자는 항상 어떠냐면 창조적인 실험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상담보다는 뭔가 창조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그때그때의 순간의 필요를 좀 읽어내고 상담자는요. 그래서 적합한 실험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적용이 제대로 그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을 계속 관찰하면서 내담자와 계속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창조적인 어떤 그 실험자다라고 그렇게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치료의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많은 치료에 대한 기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게슈탈트 치료의 기법들을 현재 상담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꼭 이제 상담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요. 일상에서도 이제 우리 관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을 바꾸는 거, 그리고 언어적 표현을 바꿈으로 인해서 뭔가를 자각해내는 거, 그리고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신체적인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 환경 알아차리는 거, 꿈의 작업, 그리고 빈의자 기법 많이 들어보셨죠? 빈의자 기법. 그리고 창조적인 투사놀이. 그 외에도 이제 과장하기, 실험하기, 머물러 있기, 직면시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개씩 좀 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이제 언어적 표현 바꾸기를 통한 자각하기예요. 보통 이제 보면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18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 게슈탈트 상담의 기법들은 어떠냐면 알아차림을 정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아차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알아차림과 어떤 접촉,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걸 알아차린 여러 가지 이제 나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내고 또 새롭게 환경과 접촉하면서 그 욕구들을 정경으로 물려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의 기법들도 보면은 알아차림을 정진시키는 거예요. 알아차림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가, 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치료의 기법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정진시켜서 자기를 통합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분열된 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내고 그리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미해결된 과제들을 알아내고 그 미해결 과제들을 상호 이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 이 욕구를 해소하고 그래서 이 욕구들이 배경이 되고 또 새로운 전경이 앞에 나와서 이 전경에
원하는 이런 것들을 또 해내고 그러면서 현실에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게슈탈트 상담의 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어적 표현 바꾸기를 통한 자각학인데요. 알아차림이잖아요. 자각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언어적 표현을 바꾸어서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18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내담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책임 회피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상담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만약에 내담자 손을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 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담자는 손이 너무 떨려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 손이 자꾸 떨려요가 아니라 언어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떨고 있어요. 이렇게 손이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손을 떨고 있어요. 이렇게 손이 떨려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떠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책임 회피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린 거죠. 사실은 내가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 그래서 행동에 대한 주체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이 행동을 떠는 행동을 하는 게 나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책임과 그에 대한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가를 선택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떠는 거 이것도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손을 떠는 걸로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욕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나는 자주 욕을 해요. 이렇게 우리를 나로 행동에 어떤 이 행동을 하는 욕을 하는 것도 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이걸 이제 주체 인식을 바꾸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 질식할 것 같아요. 질식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질식할 것 같아요. 나 지금 질식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질식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지금 질식시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질식시키고 있다. 그래서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의 소재를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질식할 정도로 뭔가 막 가슴 답답하고 이런데 그걸 질식하게 하는 게 나라는 거죠. 그리고 늦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이것도 이제 책임 회피적인 거죠. 나는 안 늦고 싶었는데 뭔가 핑계를 대려고 하잖아요. 근데 늦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행동의 모순이라든가 책임 회피 인식들을 바꿔주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은 제 말을 들으니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수정된 언어 표현은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이렇게요. 서술문으로 선생님 제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게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의견에 대한 책임이나 투사. 그러니까 사실 투사하고 있는 거죠. 제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제 말 들으니까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상대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상담원 내담자가 제 아내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상담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막 우리 애는 진짜 게을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아이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저의 시각입니다. 그건 순전히 자기 시각인 거죠. 그래서 말끝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저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투사나 책임 이것 또한 이제 투사나 책임의식 이걸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투사는 딴 사람에게 타인에게 모든 걸 던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뭐 부부 상담이나 이렇게 할 때도 제 남편은 성격이 정말 아주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고 그리고 참을성이 진짜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건 뭐예요? 참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뒤에
그건 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성격이 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성격이 못된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추상적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격이 못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격이 못되는 어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성격이 못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추상적인 표현으로 그냥 저 진짜 못됐어요 제가요. 어떤 게 내가 못됐는 건지를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말 못되게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책임 의식을 인식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 바꾸기를 통해서 자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언어적 표현 바꾸기를 통한 자각하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저는 이제 이 책임 회피적인 언어 표현 이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 닿고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거든요. 제 아내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막 있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막 그럴 때 특히 이제 가족 상담 속에서 이럴 때 이제 그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라는 걸 진짜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우리가 이제 이 내담자들 만나보면 어떠냐면 대부분 다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은 정말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뭐 자기 멋대로고 그리고 가족들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뭐 제 남편은 우리 가족들은 안중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저의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저의 시각입니다. 아니면 그렇지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계속 뒤에 덧붙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뭔가요? 투사라든가 책임인식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라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투사와 책임인식을 잡아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이 표현, 언어적 표현 바꾸기가 되게, 치료 기법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욕구와 감정 알아차리기인데요. 나는 우리 책에 보면 있어요. 182페이지에 그 예가 나오거든요. 욕구와 감정 알아차리기 앞에서도 계속 배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땡땡땡을 하고 싶다라는 문장을 3개 정도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바로 현재의 느낌에 집중해 보시고 그 감정을 말해 주세요. 이렇게요. 지금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이 알아차리기에 질문들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지금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싶으냐, 뭘 하고 싶으냐, 어떻게 하고 싶으냐. 당신은 지금 속이 많이 상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가족 남편과 뭐 잘 지내고 싶은데 아니면은 본인은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어떻게 하고 싶으냐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의 내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욕구와 감정 알아차리기. 그 다음에 신체적인 느낌과 감각 알아차리기 비슷하죠. 신체적인 느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신체 감각을 느껴보세요. 신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얼굴이 빨갛게 변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굴이 빨갛게 변했는 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 빨갛게 변했네요. 방금 입술이 움찔하던 것 같았는데 그걸 본인이 알고 있느냐. 지금 몸이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손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 내담자의 신체적인 느낌과 그리고 이 내담자의 감각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 알아차리기. 환경에 대해서도 상담실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이나요? 뭐 이런 식으로요. 눈을 감고 내가 만약에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여기 왔다. 그러면 뭐 직장 상사다. 직장 상사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얼굴을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뭐 그려보라고 하든지, 그리고 어떤 지금 그 사람의 뭐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라. 그리고 난 뒤에 느낌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맞은편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변 사물도 한번 둘러보고, 눈 감고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눈을 뜨고 주변 사물을 살펴봐라. 이렇게 이제 내 지금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꿈의 작업도 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꿈이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펄스는 꿈을 통합으로 가는 어떤 왕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의 일부분이 꿈꾸는 사람의 어떤 투사나 특징을 나타낸다고 믿었어요. 꿈속에서 꿈속에 나오는 어떤 뭐 스토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꿈꾸는 사람이 그 꿈을 통해서 투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이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꿈을 내담자의 투사 내용을 발견해서 알아차리는 좋은 소재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꿈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꿈에서 본 것을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보도록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꿈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을 이제 꿈 작업을 통해서 투사되는 거, 그리고 또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의자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비의자 기법, 이거는 되게 이제 유명한 지금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담자들이. 비의자 기법은 게슈탈트 치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앉아있는 맞은편에 비의자를 하나 마련해 두고 그게 자신이 직면해야 될 대상을 거기다가 앉히고 앉았다고 상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비의자에 앉게 되는 대상은 내담자가 알아차리지 못한 내면에 있는 자기의 극단적인 한쪽 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해결 상태에 있는 강을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비의자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투사놀이입니다. 창조적인 투사놀이는, 우리가 이제 투사는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의 하나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사라는 것은 자신의 일부인 것을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게 투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 속에 타인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이 남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게 투사의 예죠. 그러면은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미워한다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워하니까 괜히 쟤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사실은 내가 안 좋아하면서 그렇게 이제 투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투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투사를 자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투사를 하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이걸 자각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창조적인 투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 사람이 과거 당신의 가족에 어떤 사람을 연상시키느냐. 나는 아주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당신이 욕심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나는 당신 굉장히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되게 욕심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조적인 투사놀이를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한 말,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난 내가 싫어 라고 했어요. 이걸 당신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라는 이걸 가지고 창조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하고 있는 그게 알고 보면 투사다. 투사를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만약에 나에게 투사를 하잖아요. 상담자에게 투사를 할 때, 그러면은 상담자도 같이 투사를 하는 거죠. 아, 그러냐. 나도 내가 욕심쟁이기 때문에 당신이 욕심쟁이인 걸 금방 알아챕니다. 이렇게요. 예. 아니면은
나도 내가 누군가를 나도 누군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도 누군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 나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놀이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적 투사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내담자가 내가 지금 이거 내 이야기를 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던지고 있구나, 투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도록 하는 게 바로 창조적 투사놀이고요. 그리고 실험하기, 과장하기, 뭐 물러있기, 그 다음에 직면시키기, 이런 것, 그리고 역할, 실현하기, 역할 연기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의 상담의 기법인데, 실험하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또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실험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담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와 함께 하나의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창의적인 노력, 이걸 실험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해보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막 과장되게 해보게 하는 거죠. 내담자가 한 말을 반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말하게 하는 거,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내담자에게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과장하기입니다. 오히려 더 과장을 해서 본인이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우리 상당 기법들이 보면 알아차리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하기도 마찬가지죠. 과장해서 본인의 행동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물러 있기는 슬픈 감정이 들 때마다 웃음으로, 슬픈 감정이 올 때 오히려 웃는 이런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과거 헤어졌던 애인 얘기를 하면서 슬픈 표정이 잠시 들었으나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잠깐 하면서 그 표정과 감정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기 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 기법을 통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되게 슬픈데 사실은 슬프고 뭐 아니면은 그때 뭐 되게 후회스러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감추고 싶어서 내가 헛웃음을 짓거나 뭐 그랬구나라는, 그걸 이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머무르는 거죠. 그 감정 상태에. 그리고 반대로 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반대로 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라든가 뭐 신체적인 이런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기 비난이 심한 내담자에게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한테로 막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난하게 하는 거. 그래서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에게 잠시 침묵할 수 있도록 해보게 하는 거. 강박적인 사람에게 물건을 마구 허투루 보게 하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남성적인 사람에게는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양보적인 사람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 그래서 반대로 하기. 이걸 통해서 좀 그 자신의 그 행동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게 하는 게 바로 반대로 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면시키기. 여러분들 직면은 아시죠? 그죠? 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알아차린다는 의미가 바로 직면입니다. 직면의 직면 또 어떠냐면 나의 미해결 과제들을 오히려 뭡니까?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맞닥뜨리게 해주는 게 바로 직면인데, 실질적인 예로는 내담자의 어떤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 예를 들면 뭐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목소리, 이런 것도 이제 불일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해 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반대로 하기 위해서도 머물러 있기 위해서도 뭡니까? 실제로는 되게 슬픈데 웃고 있는
이런 웃고 있을 때 우리가 머물리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면시키기도 본인이 지금 말로는 나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거나 이럴 때 이 불일치를 지적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에 완전히 머무르게 하는 거, 회피 수단으로 웃음을 이용할 때 이를 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직면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거, 내담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고쳐 말하도록 요구해 보는 거, 저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할 건데 이렇게 늘상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언어를 고쳐 말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면시키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연, 역할 연기하는 게 실제로 이제 연기해보게 하는 게 역할 연기인데, 이것 또한 뭐냐면은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행동 계획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직접 행동으로 연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내지는 또 그동안에 회피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역할 연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니면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게 하는 거, 알아차림을 좀 더 증가시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개의 과제들을 해소해내고 이 역할 연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실험해보고, 그래서 환경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게 바로 실현하기입니다. 역할 연기. 우리가 요즘 이건 이제 강의나 이런 데서도 역할 연기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게슈탈트 이 상담의 기법은 꼭 상담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밌게, 내지는 좀 더 교육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역할 연기라든가 비뇌자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게슈탈트 상담에서 많이 응용해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슈탈트 치료의 기법 중에서 게슈탈트 기도가 있습니다. 게슈탈트 기도는 이 나는 나, 너는 너, 난 내 일을 할게, 넌 너의 일을 해라. 난 내 기대가 나 맞추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물론 너 또한 내 기대가 나 맞추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인생길 가다가 우연히 우리 만나면 그 참 좋은 일. 못 만난데도 낸들 어쩌리.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게슈탈트 기도를 통해서. 앞에서도 이제 게슈탈트 신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게슈탈트 상담이 추구하는 이제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게슈탈트 상담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4교시에는 중간고사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와 함께 또 게슈탈트 게슈탈트 상담의 창시자인 펄스가 마지막 워크숍에서 했던, 돌아가신 그 해에 했던 워크숍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제가 유튜브 링크를 좀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서 또 4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